여러분 안녕하세요. 15장 기업이 먼저 겪은 것 월마트 2년의 궤적 시작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월마트는 챗봇을 나눠주는 1세대에서 에이전트로 업무 방식을 다시 그리는 2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 2년이 선생님께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AI 도입의 성패는 어떤 도구를 고르느냐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것은 월마트의 숫자 자랑 목록이 아닙니다.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는 기준, 기술과 사람을 한 전략으로 묶는 법, 그리고 발표된 효과 수치를 읽는 4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장이 다루는 질문은 3가지입니다. AI 도입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기업의 도입 사례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표된 효과 수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 질문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도구를 샀다와 일을 바꿨다를 가르는 일입니다. 정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도입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지칭할 기준을 하나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장을 다 듣고 나면 선생님이 짚어가실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월마트 2년의 궤적. 1세대 챗봇에서 2세대 에이전트로 그 전환이 학교에 의미하는 것. 둘째, 도구 도입. 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재설계가 핵심인 이유. 셋째, 기술 도입과 인재 재교육, 리스킬링을 같은 시간표에 놓는 이유. 넷째, 발표된 ROI를 누가, 어떻게, 무엇과 비교해, 어떤 출처로 읽는지. 강의가 끝날 때 우리 학교는 지금 몇 세대인가를 근거와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은 교실 안의 이야기를 주로 해왔습니다. 인지부채 5장, 에이전트의 구성 6장, 평가와 교재의 재설계 11장과 13장, AI 기본법 12장, 교사 AI 티백 14장 모두 내 교실에서 어떻게 쓸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립니다. 사례에서 내 교실로. 이 장은 기업, 월마트입니다. 이어서 국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 모든 사례를 선생님의 교실로 가져옵니다. 학교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일을 더 큰 규모에서 먼저 해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왜 기업 사례인가?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AI 도입은 기업에 비해 느립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에듀테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기업들은 이미 몇 년째 도입과 실패와 재설계를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 경험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실패 예습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간 조직의 시행착오를 우리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읽는 일입니다. 월마트를 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고 발표가 공식적이며 도입 궤적이 시간순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례 연구로 읽기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먼저 도입한 조직들은 대개 파일럿 실증, 영어로는 파일럿 풀가터리라는 구간을 거칩니다. 시범은 거듭하는데 성과가 전체 업무로 퍼지지 못하고 좁은 구역에서만 맴도는 상태입니다. 이 용어는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지만 그 기원과 통계는 이 책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만 쓰겠습니다. 학교의 시범학교와 닮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에듀테크 시범학교는 많았지만 학교 전체의 일상으로 퍼진 사례는 드물다는 이야기요. 기업 사례를 읽는 이유는 먼저 간 조직이 그 구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미리 읽기 위해서입니다. 월마트가 선생님께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 도입에서 가장 공을 들인 영역 중 하나가 직원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협상 훈련과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 그리고 직원 대상 AI 자격증 프로그램, 기업이 가르치는 일, AI를 쓰는 방식은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직원 교육은 교실의 수업 설계와 같은 뼈대를 씁니다. 진단, 설계, 수행, 평가, 교육 목표를 정하고 내용과 방법을 고르고 실행하고 다음 교육에 반영합니다. 월마트의 협상 훈련은 역할극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활동의 기업판일 뿐입니다. 날짜와 사실관계는 1차 출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수치는 미확인 항목으로 단정하지 않고 5절에서 비판적 읽기에 예제로 씁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일을 더 큰 규모에서 먼저 해본 이야기로 읽어주세요.
두 번째 절입니다. 1세대 도구를 지급하는 단계. 월마트의 AI 도입 1세대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장과 6장에서 다룬 챗봇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비서입니다. 이 단계의 성격을 한마디로 하면 도구 지급입니다. My Assistant를 나눠주었지만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쓸모를 인정받은 것은 도구일 뿐, 업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월마트는 사내 AI 어시스턴트인 My Assistant를 미국 본사 캠퍼스 직원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직원이 사내 시스템이나 업무 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으면 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이 도구는 2024년에 11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5만 명에서 11개국으로의 확대는 이 도구가 내부에서 써볼 만한 도구로 받아들여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확대는 도구의 쓸모를 인정받은 신호이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이 구분을 기억해 두면 1세대의 한계와 2세대의 의미가 모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입니다. My Assistant가 단순히 질문 답변 도구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월마트는 이를 협상 훈련과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에 활용했습니다. 직원이 실제 고객을 만나기 전에 AI가 고객 역할을 맡아 연습 상대가 되어준 것입니다. 고객이 이렇게 불만을 말하면 어떻게 응대할까? 같은 상황을 AI와 주고받으며 훈련한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AI를 쓰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언뜻 1세대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AI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업무 자체는 그대로이고 흐름 안에 한 자리에 연습 상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AI가 일의 곁에 붙어 있는 것과 일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흐름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1세대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1세대의 성격은 도구 지급입니다. 새 도구가 생겼으니 써보세요 라는 단계예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 흐름은 그대로이고 옆에 조력자 하나가 붙은 셈입니다. 반복 업무가 줄어드는 체감은 분명하지만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누가 하는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이 1세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험이 작고 기존 프로세스를 건드리지 않으며 배포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구의 체감 효율을 조직의 성과 변화로 착각하지 않는 것. 학교에 비추면 아주 익숙합니다. 태블릿을 보급하거나 에듀테크 구독을 샀거나 선생님께 챗GPT 계정을 열어준 것. 대부분 여기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첫 단계입니다. 다만 1세대에 머무는 한 AI는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 업무를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십니다. 작년에 학교는 AI 교육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 태블릿과 에듀테크 구독을 일괄 도입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제 사용 모습, 학습지 오답을 정리해주는 도구, 알림장 초안을 써주는 도구, 학부모 안내문을 다듬어주는 도구, 어느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끝날 무렵 A 선생님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일이 빨라졌는가? N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N은 아무도 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채점이 빨라졌지 채점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3월 초 교무회의에서 그 차이가 말로 나왔습니다. A 선생님은 우리 반 태블릿은 이제 뭘로 바뀌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고 C 선생님은 도입했다와 업무가 바뀌었다는 별개라는 말이네요 라고 받으셨습니다. 1세대의 성과는 더 빨리 같은 일이고 2세대의 성과는 다른 일, 다른 흐름입니다. 세 번째 절입니다. 2세대 업무 방식 재설계. 2025년 7월 월마트는 4종의 에이전틱 슈퍼 에이전트 체제로 재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챗봇이 질문하면 답하는 존재라면 에이전트는 일을 맡으면 스스로 해내는 존재입니다. 이 구분은 이 장 전체의 열쇠입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AI를 두고 챗봇 단계와 에이전트 단계를 따로 지나간 것은 단순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도입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일의 그림을 바꾼 것입니다. 월마트가 발표한 4종의 에이전트는 사용자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스파키는 고객, 어소시에이트 에이전트는 직원, 마티는 공급업체, 판매자, 광고주, 디벨로퍼 에이전트는 사내 개발자,
고객용, 직원용, 거래처용, 개발자용. 조직을 둘러싼 네 집단 각각에게 전용 에이전트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구 추가가 아닙니다. AI를 하나 더 샀다가 아니라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AI를 중심으로 다시 그렸다는 것입니다. 왜 네 집단인가? 조직의 업무는 고객, 직원, 거래처, 개발자라는 네 관계망 속에서 돌아갑니다. 학교로 치면 학급, 학년, 교사, 행정이라는 관계망을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각각의 흐름으로 다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관계망부터 다시 그릴까가 학교 2세대의 출발 질문입니다. 이 구분은 2장 전체의 열쇠입니다. 챗봇은 질문하는 사람의 흐름에 붙어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일의 순서는 사람이 쥡니다. 에이전트는 처리해야 할 일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맡으면 스스로 해내고 조직의 설계를 건드립니다. 후자는 일을 누가 어떤 순서로 하는가를 바꾸기 때문에 도입이 곧 업무 재설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장과 6장에서 배운 개념이 여기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AI를 두고 두 단계를 따로 지나간 것은 버전 번호가 올라간 사건이 아닙니다. 도입의 의미 자체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이 전환에서 우리 수업에 특히 의미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 에이전트 생태계 연결 계층으로 MCP를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6장에서 배운 MCP, Model Context Protocol, 에이전트가 손발을 쓰는 표준입니다. 제각각 연결하면 나중에 다시 연결해야 하고 월마트 규모에서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표준을 택한 것입니다. 6장에서 교실용 에이전트도 MCP로 설계하라 고 배운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유통기업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드문 확인 사례입니다. 9장의 그림도 여기 그대로 섭니다. 튜터 에이전트가 모은 학습 기록을 평가 에이전트가 읽고 콘텐츠 에이전트가 다음 자료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태블릿 한 대를 두고도 1세대와 2세대는 다릅니다. 1세대 학교는 태블릿을 알림장 쓰는 도구로 씁니다. 2세대 학교는 수업 설계, 학습 실행, 평가, 피드백이라는 업무 흐름 자체를 AI와 함께 다시 설계합니다. 표를 4줄만 읽겠습니다. 출발 질문, 도구의 위치, 교사의 역할, 성과 판단. 1세대의 질문은 어떤 AI 도구를 살까입니다. 2세대의 질문은 어떤 업무 흐름을 다시 설계할까입니다. 왼쪽은 어떤 도구를 살까를 묻는 학교이고 오른쪽은 어떤 업무 흐름을 다시 설계할까를 묻는 학교입니다. 교사의 역할도 이동합니다. 기존 업무에 AI 조력자를 붙이는 일에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AI 결과를 감독하는 일로 1장의 AI 감독관이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성과 판단도 도입했다, 아직 안 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측정했나로 바뀝니다. 그림 15일입니다. 월마트 2년의 궤적, 왼쪽에 회색 상자, 1세대 2023에서 2024 도구 지급. My Assistant라는 챗봇을 미국 본사 캠퍼스 직원 약 5만 명에게 배포했지만 업무 흐름은 그대로이고 곁에 조력자가 하나 붙은 상태입니다. 가운데 2년이라는 화살표를 지나면 오른쪽의 상자 2세대 2025년 이후 4종의 슈퍼 에이전트가 MCP라는 표준 연결 통로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며 관계망별로 흐름을 다시 그립니다. 도구가 흐름을 품는 단계입니다. 아래쪽 문장이 이 장의 핵심 주장을 압축합니다. 도구 도입은 업무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은 재설계와 재교육, 리스킬링, 그리고 측정에서 옵니다. 2세대가 된다고 해서 도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점입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앞서는 순서. 이것이 월마트 2세대가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져가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B 선생님, 중학교 국어는 한 교실 안에서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작문 단원이 시작될 때마다 에이전트를 꺼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첨삭이 밀리면 이번엔 이걸 해줘 라고 지시하고 단원이 끝나면 에이전트는 잠잠해졌습니다. 도구가 일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학기에는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종이에 수업 설계, 학습 실행, 평가, 피드백 4칸을 그리고 각 칸의 역할을 정한 뒤에야 에이전트를 배치했습니다. 같은 도구였지만 둘째 학기는 일의 흐름이 도구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도 슈퍼 에이전트를 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어느 업무 흐름을 먼저 다시 그릴까가 더 먼저이고 도구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한 명의 교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입니다. 인재 전략, 기술과 리스킬링을 하나로 에이전트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월마트는 사람을 바꾸는 일에도 나섰습니다. 2025년 9월 오픈 AI와의 제휴로 직원 대상 AI 자격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동시에 직원이 그 에이전트와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도구만 바꾸고 사람은 그대로 두는 반쪽 도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절에서 수치는 특히 조심히 읽겠습니다. 2025년 9월 발표, 2026년 개시입니다. 월마트는 오픈 AI와의 제휴로 직원 대상 AI 자격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현장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원들이 에이전트와 함께 일할 역량을 갖추도록 공인된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이라는 형식을 택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수를 받았다는 실적이 아니라 검증된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만들면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동기와 조직이 그 역량을 인정할 기준이 동시에 생깁니다. 학교로 치면 AI 연수 1회 이수보다 AI로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있다면 선생님의 학습이 실무와 더 단단히 이어질 것입니다. 학교의 AI 연수 1회가 실무와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점 하나도 기억해 두세요. 에이전트 전환과 불과 2달 차이입니다. 용어 셋을 가르고 가겠습니다. 리스킬링, 레킬링, 기술이 바뀔 때 직원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AI로 대체될 때 필요합니다. 업스킬링은 지금 하는 일을 더 깊이, 더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직무 재설계는 일의 구성과 순서와 주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도구 도입으로 업무 흐름이 바뀔 때 필요합니다. 월마트의 자격증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리스킬링입니다. 에이전트가 직원의 일부 반복 업무를 맡는 대신 직원은 에이전트를 다루고 감독하는 일을 새로 배웁니다. 그리고 2세대 전환 자체는 직무 재설계입니다. 자격증은 리스킬링, 2세대 전환은 직무 재설계, 이 둘이 2달 사이에 함께 발표된 것이 이 장이 말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자격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보도에서 2가지 수치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하나씩 조심히 봅시다. 첫째, 약 10억 달러. 월마트는 2026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스킬 훈련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이 10억 달러는 오픈 AI 제휴 전용 예산이 아니라 전사 스킬 훈련 투자 총액입니다. 월마트가 그동안 운영해온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 라이브 베터 유 등이 모두 이 총액에 포함됩니다. 월마트가 오픈 AI 자격증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쓴다고 읽으면 틀린 독해입니다. 둘째, 자격증 프로그램의 구체적 대상 인원. 이 수치는 공식 발표에 없습니다. 일부 2차 보도에서 5만 명이라는 수치가 등장했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항목입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이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비판적 읽기에 살아있는 예제가 됩니다. 월마트 사례에서 선생님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지점은 기술 도입과 인재 재교육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2세대 에이전트 전환은 2025년 7월, 직원 자격증 프로그램 발표는 2025년 9월, 불과 2달입니다. 교육은 사후 보충이 아니라 도입 발표와 거의 같은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도구와 사람을 같은 시간표에 놓은 것입니다. 학교의 AI 도입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도구는 샀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C 선생님네 학교가 그 전형이었습니다. 에듀테크 플랫폼을 도입했지만 교사 연수는 반나절 설명회 한 차례. C 선생님은 형식을 바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40분 실습 모임, 각 교사가 자기 학급 사례 하나를 가져와 공유. 들을 수만 있던 내용이 직접 해보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리스킬링은 거대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연수의 형식을 바꾸는 일로도 시작됩니다. 이장의 평생 학습은 선생님의 개인적 가치인 동시에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ROI의 비판적 읽기. ROI는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효과. 쉽게 말해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기업이 AI 도입을 발표할 때는 거의 항상 성과 수치가 함께 나옵니다. 선생님이 가져가실 기술은 그런 수치를 만났을 때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측정한 수치인가를 먼저 묻는 습관입니다. 교사는 ROI를 발표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입니다. 선생님은 에듀테크 업체의 제안서, 교육청의 사업 설명회, 언론의 성과 보도, 어디서나 효과 수치를 만납니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면 효과가 검증된 도구라는 착각이 수업 설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의 기술은 학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책상 위에 한 장짜리 제안서를 읽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읽기의 첫 분기점은 두 가지 측정 방식입니다. 자기보고는 써본 사람이 좋다고 말했다는 식의 수치입니다. 설문에 빨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묻는 것. 구현이 쉽지만 주관적이고 과장 가능성이 큽니다. 통제 실험은 쓰는 집단과 안 쓰는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어 실제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인과관계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지만 구현이 어렵고 비용이 큽니다. 핵심은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이 수치는 어느 쪽에서 나온 것인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발표된 AI 성과 수치를 만났을 때 다음 4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첫째, 누가 발표했는가? 도입한 기업 자신이 발표한 수치인지, 독립기관이 검증한 수치인지. 이해관계자가 발표한 수치는 유리한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둘째, 어떻게 측정했는가? 자기 보고인지, 통제 실험인지, 체감을 물은 것인지, 실제로 무작위 비교를 했는지. 셋째, 무엇과 비교했는가? 기준점, 바셀라인이 무엇인지. AI 도입 후 만족도 90%라는 말은 도입 전 수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1차 출처가 있는가? 그 수치가 공식 발표나 검증 가능한 자료에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보도에서만 떠도는지. 표를 한 줄씩 읽어두면 어떤 수치를 만나든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철의 자격증 프로그램 대상 인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일부 2차 보도에서는 5만 명이라는 수치가 등장합니다. 공식 발표에는 없고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누가? 2차 보도. 어떻게? 출처 없는 유통 수치. 무엇과? 비교 기준 없음. 1차 출처, 공식 발표에 없음. 세련된 숫자가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같은 질문을 학교 책상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비선생님 사무실에 업체 제안서가 도착합니다. 장문 능력 30% 향상. 누가? 플랫폼을 파는 업체. 어떻게? 교사가 느낀 향상이라는 문구만. 무엇과? 도입 전 측정 없음. 1차 출처, 내부 조사라는 표현만. 비선생님은 이 제안서를 사면 되는 서류가 아니라 물어봐야 할 질문 목록으로 읽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발표된 ROI 수치는 회사가 공식 검증한 수치니까 믿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의 공식과 측정의 타당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월마트의 10억 달러가 오픈 AI 제휴 전용 예산으로 오해받은 것처럼 수치는 발표된다고 해서 저절로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 학교에서 쓰는 AI의 효과를 증명해보라. 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수치를 증명으로 내세우기보다 이 장의 4가지 질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더 정직한 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수치가 아닌 일상의 변화로 설명하세요. 피드백 주기가 빨라졌다. 오답 유형을 함께 볼 수 있다. 수치가 없어도 측정을 묻는 태도 자체가 신뢰의 시작입니다. 한국 AI 디지털 교과서 AIDT 이야기도 같은 렌즈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도입했다는 선언보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측정했는가가 진짜 성적표입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도구 도입은 업무 혁신이 아닙니다. 월마트는 도구를 샀다가 결국 업무 방식을 다시 설계하고 직원을 다시 가르치는 데 도달했습니다. 혁신은 도구가 아니라 재설계와 재교육 그리고 측정에서 옵니다. 업무 흐름을 먼저 그리고 사람과 도구를 같은 시간표에 놓고 4가지 질문으로 수치를 읽는 것. 챗봇 하나를 까는 것으로 시작한 도입이 4종 에이전트 체제와 전사 리스킬링으로 성장한 궤적입니다. 수치는 명사가 아니라 측정 방법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읽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수치를 불신하라는 주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잘 측정된 수치는 의사결정에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문제는 측정 방법을 보지 않은 채 수치만 믿는 태도입니다. 도입을 앞둔 어떤 조직에도 유효한 지도입니다. 이 장을 다 들으셨으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우리 학교의 AI 도입은 1세대 도구 지급인가, 2세대 업무 재설계인가? 근거는 무엇입니까? 태블릿이 몇 대인가가 아니라 업무 흐름이 다시 그려졌는가를 근거로 말해 주시면 좋습니다. 질문 2. 도구는 샀는데 사람은 그대로. 우리 학교에서 확인되는 징후는 무엇인가? 연수의 형식, 사용률, 서랍 속의 도구. C 선생님네 학교의 반나절 설명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질문 3. 최근 본 AI 효과 수치, 보도나 세미나나 업체 자료에 4가지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무엇과 1차 출처. 추상적인 AI가 아니라 책상 위에 한 장짜리 제안서로 말해보세요. 질문 4입니다. 월마트의 2년 궤적을 우리 학교의 1년으로 옮겨 그려보세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가는 길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학급 학년 교사 행정 중 어디부터 다시 그릴지 한 단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질문 5. 우리 학교에 Live Better U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스스로 배우고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구조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없다면 원래 실습 모임처럼 작은 형식부터 그려보세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학교의 말로 정리해 보시는 게 다음 장을 읽으실 때 훨씬 단단해지게 합니다.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의 AI 도구 검토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새 도구를 만났을 때 오늘 익힌 4가지 질문을 체크리스트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답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세대가 어디에 있는지, 책상 위의 제안서에 내 질문이 어디에 비어 있는지만 표시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한국 AI 디지털 교과서와 미국의 도입 궤적, 이 장에서 익힌 4가지 질문을 들고 가세요. 같은 렌즈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측정했는가? 도구 도입은 업무 혁신이 아닙니다. 혁신은 재설계와 재교육, 그리고 측정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이 장은 다음 자료의 핵심을 우리말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월마트 공식 발표와 2025년에서 2026년 산업보도, My Assistant는 2023년 8월, 4종 슈퍼 에이전트 전환은 2025년 7월, 오픈 AI 제휴 직원 AI 자격증은 2025년 9월 발표, 2026년 개시, 유네스코 2024년 교사를 위한 AI 역량 프레임워크, 5번째 차원 전문성 발달을 위한 AI입니다. 슬라이드 안에 링크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본장의 사례 정보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기업 사례는 빠르게 변하므로 학기 개시 전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15장이었습니다.